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막상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조차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 절차와 각 단계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내리면 음주감지기라는 기계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으면 음주감지기는 녹색 불빛과 함께 맑은 통과음 소리를 낼 겁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감지되면 적색 또는 황색 불빛과 함께 날카로운 경고음 소리가 나오게 되죠. 후자의 경우 경찰관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음주 측정기에 불대를 장착한 후 호흡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군 후 음주 측정기를 향해 후 하고 숨을 불게 되는데요.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더더더더 하는 검사가 바로 이 호흡 검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을 했는지 등등 말이죠. 이 밖에도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등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사실은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라는 서류에 상세히 기재됩니다. 그렇게 현장 조사가 모두 끝나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영수증 발급과 함께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음주 단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의 지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간혹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면서 가중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간혹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진술은 추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영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증에는 음주 단속 시간 및 장소, 음주 측정 수치, 음주 측정 전 입행금 여부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음주 단속 절차가 모두 끝나고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면 보통 2주 내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몇 월 며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출석 통보인데요. 지정된 날짜에 맞춰 경찰서에 출석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앞서 음주 단속 당시 질문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모두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이 문서는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네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저희가 경찰 출신 행정사님과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꿀팁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음주 단속 당시 진술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단속 당시에는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의심과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음주 단속 당시 내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 수사관에게 조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말한 내용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서는 한번 날이 나면 추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표현이 애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증거 또는 양형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건을 비교적 신속히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양형 자료가 우리 사건에 도움이 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찰 조사 전날은 무조건 잘 쉬셔야 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는 짧게는 1시간 내외, 길게는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조사 초반에 체력을 소진하게 되면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이나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결과적으로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날만큼은 컨디션 관리가 곧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경찰 조사가 끝났다면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과연 어떤 내용이 지금 내 사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일반인이 스스로 가려내기는 쉽지 않고 무엇보다 비효율적이죠. 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사례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참고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건의 성격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결국 선처 여부는 얼마나 내 상황에 맞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주운전은 전략적 준비가 선처의 핵심이 되는 만큼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경찰이 전달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서 벌금형 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른바 약식 기소가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식 기소와 함께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꿀팁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금이 과도하게 높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식 기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액수가 기재된 약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법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를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약식 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라는 조건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까다로운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남용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정식 재판 청구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형 종류 자체, 즉 징역형으로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벌금 액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정식 기소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 2개월 이내에 공소장 부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여기에는 범죄 사실은 물론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공소장은 단순한 안내 문서가 아닌 재판의 방향과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논리적으로 허점은 없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공소장 내용이 수십, 수백 장에 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소장 분석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전 제출된 서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의견서입니다. 즉,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담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 또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정말 짧죠? 이 제한된 기간 내에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도움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평균 2~3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원은 검찰과 여러분이 제시한 주장과 서류, 그리고 전체 사건 내용을 종합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로는 크게 벌금형, 금고, 집행유예, 징역 등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적 지식은 물론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판은 사실상 여러분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속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행정심판, 항소 등을 통해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